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거 오늘 책 의외인데? 왜요? 아니 김영란 이런 사람 이름이 있어요. 남형도, 김영란, 윤혜준, 임헌영. 미제가 아니야. 네. 무슨 책이에요? 이게 제목은 문학과 법이라는 책입니다. 김영란 그분이시죠? 예, 맞아요. 예. 나온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이거 한 달? 따끈따끈한데요? 2018년 11월 18일 날 인쇄해서 25일 날 발행했으니까 진짜 얼마 안 된 책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언제 이런 것도 언제 찾아서 또 언제 서점에 갔다가 예.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책들이 있어서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사실 오늘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 생태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진짜 재밌겠다고. 제목만 들어도 벌써 확 땡기는데. 조선 생태계 역사인가 뭐 그렇게 된 책인데. 조선이 그 환경 보호를 굉장히 신경 쓴 나라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그다음에 소 관련된 얘기랑 막 해갖고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아직 다 못 읽어서. 그 소 사육 두수 제한하고 그다음에 도살 범위 정하고 그다음에 호랑이도 일정하게 이렇게 솎아내고 그런 어떤 작업이 있는데 되게 사료가 되게 잘 써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걸로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이거 갖고 온 거는 저는 이거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많게 됐어요. 사실 제가 관심을 원래 가졌던 거예요. 문학과 법이라는 소재는 그 특정 학생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쵸? 걔가 왜 이거에 관심이 꽂혔는데? 난 도대체가 걔가 관심이 꽂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원래 문학에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글쓰기도 잘하고 문학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의 꿈이 판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자기는 사실 뭐 문학 쪽에 관심이 더 큰데 꿈은 판사고, 근데 이 둘을 연결시킬 만한 고리가 없는 거죠.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막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어느 학교에선가는 강의가 있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분야가 문학법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법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학과 법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거기서 생겨난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학이라는 것과 법이라는 게 되게 이런 식으로 관련을 맺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이제 저기 서점에 가서 이렇게 들러보다가 뭐 책을 몇 권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길래 아마도 여기 이게 김영란 전 대법관 맞죠? 이분이 여기 있어서 아마 이게 그 가판에 맨 앞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남영도 이분도 임헌영 이런 사람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이분 뭐 김영란 정명교 이분 정괄이라고 보통 이름을 쓰시는데 그분밖에 이 김영란 님하고 그렇죠. 김영란 법이 있는데 그렇게 두 분만 알고 있는데 남영두라는 분이 이거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해서 쓴 건 아니고 각자 자기가 법과 문학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을 골라가지고 6개의 시선이라고 해서 이 6분이 책을 쭉 함께 냈습니다. 이분들이 냈어. 한번 저작권 이런 문제도 여기 당연히 언급되어 있겠죠. 예, 그렇죠. 표절의 한계, 그다음에 이제 창작의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과 법에서 다뤄야 될 주요 주제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문학하고 법을 생각하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이에요. 표절은 어디까지를 다룰 것이냐, 그다음에 뭐 저작권 법은 어떻게 해서 저는 생겨나는가. 마광수 교수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마광수 교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건 진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작품들이 1990년대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저는 마광수 교수를 감옥에 보낸 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즐거운 사라가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거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수할 때 장정일의 소설 하나가 그렇죠.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딱 재수할 때인데 그때 저는 그거 샀거든요. 그게 재수생이 그런 걸 왜 사?
그때도 책을 되게 많이 사는 편이었는데. 재수생이 그 책을 왜 사지? 그때 가서 이제 막 논란이 되기 전이었어요. 장정일이 책 냈대. 그래서 가서 그냥 샀어요. 그때 원래 매니아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만 분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다 회수해 갔거든. 그래서 제목이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그렇죠. 그 책에 그걸 딱 저는 샀었는데. 옛날 생각난다. 제가 그거 샀는데 지금도 아까운 게 뭐냐면 저 그거 친구한테 사연 선물로 줬어. 그거 득템이에요. 희귀 아이템.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경희대 국문과를 갔고. 그러면 뭐 줘야죠. 그래서 제가 줬는데 어쨌든 뭐 사실 그 책을 제가 장정일을 그때 당시만 해도 좋아하긴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몇 개 이제 사건들을 거치면서 법이라는 게 문학의 어느 부분까지 개입해야 되느냐라는 건 물론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문학 법리학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김영란 대법관 여기 써놓은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이 문학과 법에 정말 만날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이 만나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법관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문학 법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관들도 어쨌든 자기가 살아온 생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법관이 겪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상상해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건 좀 철학적 접근이네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고 해라. 문학을 읽고. 맞아요. 그거를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미국 지금 시카고 대학에서 아마 명예교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이분이 그때 오셨을 때는 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모르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무슨 강연할 때 제가 서포트 한다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서명 받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이거 이 아줌마 뭐야 이러고 막 되게 까칠하게 구시던 기억만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직접 오셔가지고 그때 막 이제 제가 그때 조교하고 있을 때라서 그 학술 대회 하면서 그분한테 호텔 배정한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분 이렇게 와인이라도 한 병 드려요. 사인 받고 뭐 하려고 지금? 아니 이 와중에 지금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나 진짜.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석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랬대?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 일화를 하나만 소개해드리려면 이게 저는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보통은 되게 이렇게 외국에 와서 자기가 외국인이고 또 초청받은 입장이니까 되게 젠틀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죠. 되게 젠틀하게 이미지가 맞아요. 근데 이분은 딱 와서 되게 까칠한 거예요. 내가 요구한 거 이건데 있냐 없냐. 뭐 자기는 그리고 그분이 되게 놀랬던 게 자기 운동기구를 붙여왔어요. 자기 운동기구를 호텔에다 붙여갖고 거기서 운동하고 계시는 거야. 자신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이네. 나 그런 사람 좋아해. 그래서 뭐 이렇게 까칠해. 그게 가능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우리나라로 불러놨으니까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 문학 법리학 혹은 문학과 법의 관계를 다룰 때 이 마사 누스바움은 항상 등장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시적 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문학적 상상력을 갖고 있어야만 법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토리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 김영란 대법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왜 김영란법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해 보니 29,900원만 먹어. 딱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계산 나온 거지. 왜 그래? 정성 마음 5,000원 이하는 정성이 안 되나? 엄마들이 부담 느끼는 액수 5,000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내가 실제 겪어보고 혹은 내가 겪지 못했더라도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뭐 문학으로 접근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한테 간접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성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걸 스토리적으로 상상을 한 거지. 그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걸 발휘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학법리학,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문학법리학은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해요. 뭐냐면 우리 왜 그 판결문 있잖아요. 네. 판결문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판결문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봤죠. 그 판결문 보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뭐 하느라고 많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송에 걸려서 많이 본 건 아니고 어쨌든 판결문을 많이 봤어요. 네.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길고 어디서 못 써요. 대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또 한자어도 많고.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형법 용어 중에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저는 그 처음 접했을 때 조각이라는 게 뭐야?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일본식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법성을 없애주는 이유예요.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만들면 되는데 일본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베끼다 보니까 일본어 한자와 우리나라 말에 대한 번역상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 이거만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쉬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봤는지 저기다 안경환 교수라고 최근에 한번 문제 냈었던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썼던 책 중에 그분도 문학과 법과 문학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됐을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판결문을 쓸 때 거의 한 50% 이상의 셰익스피어의 얘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지. 셰익스피어 얘기를 딱 시작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판결문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데 저기는 문학 공부를 하면 법대를 못 가고 거기서 사법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요 뒤에 맨 네. 뒤에 정과리 선생님이 써놓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알아야 쓰지. 자기는 법이라는 게 문학하고 항상 대립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들도 문학한다 그러면 너 거의 소설 나부랑이나 읽고 있다 그러고 법과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설을 왜 끼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학법리학 쪽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학적 상상력을 갖고 판사가 접근해야만이 판결을 제대로 낼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판결문이라는 건 읽으라고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결문을 그 소송 당사자가 읽어야 되는데 그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판사가 이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못한다면 그 법 역시 그러니까 그 판결 자체가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셰익스피어의 문학으로 접근한다 치면 내용 전체는 물론 어렵겠죠. 그 전체 판결문의 요지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그 셰익스피어의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판결문을 쓸 때 그렇게 판결문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게 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문학법리학이라는 것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요새는 로스쿨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남영두 교수도 그렇고 지금 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로스쿨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현직에 계시는 이 판사분들께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결문을 찾아볼 기회가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 판결문을 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학생들 이렇게 정리해주다 보면은 판결문은 뭐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다 보면 야 이걸 학생들이 읽으면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판결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진짜 길기도 길고 내용이 대체 이게 이 법 용어는 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도 못 모르겠고 알아듣겠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본질이 나타나니까.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문장이 무슨 이쪽 한 페이지 끝에서 시작해서 한 3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문장이 끝나질 않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끝나면 단정적이 되니까. 그럼 뭐에 의해서 뭐에 따르면 막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조금 쉽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요 책에서 김영란 대법관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책을 기획했던 여기 지금 남형두 역금이라고 돼 있는데 남형두님은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작권법 가르친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법이 문학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이 문학법리학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접근했을 때는 그 프란츠 카프카는 법을 너무 명확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 소송이라는 책 안에서 이게 소송이라고도 하고 번역은 뭐 송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 안에 법 앞에서라고 하는 일화가 하나 등장을 해요. 이 법 앞에서가 뭐냐면은 어떤 시골 농부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골 농부가 법이라는 이 문 앞에 갔는데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왜 안 열어주냐? 문지기는 대답도 없고 막 그냥 계속 법 앞에서 그 사람은 계속 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막고 있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고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한 거죠. 막 여기 보면은 각종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법을 다루고 있는 문학가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같은 책을 보면 이 오만과 편견에서 우리는 그냥 재밌게 접근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만과 편견에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건 당시 영국의 상속법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그 상속법의 내용이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만과 편견에서 주제가 나오는 이유가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은 여성에게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을 충족시키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의 되게 많은 내용들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걸 소설 안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뭐 막 이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법과 관련된 문학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책을 굳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건 이 책이 내용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도 좋아하는데 법관이 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 법리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저작권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작권법 같은 경우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우리가 뭔가를 표절하고 혹은 저작권법은 언제까지 남아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때 법이 정하는 것과 문학이 접근해야 되는 건 다르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똑같은 거지 뭐 법이 그 문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어떤 분은 문학이 누리고 있는 권리는 너무 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작권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문학적인 접근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조그만한 글들이라서 저는 이런 책을 한 번쯤은 접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법을 공부하는 애들은 다 읽어야죠. 예. 판사, 검사, 변호사 꿈꾸는 학생들은 이 책을 봐야죠. 왜냐면 판사, 검사, 변호사 꿈꾸는 친구들도 국어 시간에 문학을 배우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막 그러니까 되게 많아지거든요. 문학을 하면 문학을 좋아하고 법을 전공하려는 애들만 읽는 게 아니라 법을 전공하는 그렇지. 애들은 다 봐야 법을 돼요. 전공하려고 하는 애들은 왜냐면 다 봐야 걔들도 된다. 다 국어 시간에 문학을 배우니까 그렇죠. 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 쓸만한 고리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된 거는 언제였냐면 예전에 어떤 학생 소논문 지도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연대 경제를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문학 관련된 얘기를 막 쓰다가 이제 그때 제가 다리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요. 예. 그때 막 자기 논문 봐달라고 보냈거든. 근데 진짜 걔가 공감력이 떨어지는 애야 걔가. 내가 진짜 그 녀석 진짜 공감력 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보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했던 게 원미동 사람들이었나? 예. 그거를 읽으면서 경제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왜 범죄 딜레마 있잖아요. 예. 죄수의 딜레마인가? 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네. 거기다 활용을 해가지고 음. 그 안에서 슈퍼 주인하고 뭐 누구하고의 갈등 관계가 이런 제로섬 게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경제학적으로 그 얘기를 풀어내는 논문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문학이라는 걸 접근하는 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친구한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아니 마음을 그런 거 많이 시켰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 그 법과 관련된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되게 좋은 거라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간만에 미제가 아닌 책 중에서 괜찮은 책이 나왔네요. 물론 역시 사회평론이야. 네, 사회평론 아카데미인데 물론 이 책에서의 단점은 있어요. 네.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386의 이 386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5.16 혁명이 어떤 뭐 여기서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5.16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읽다가 목에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눈에 딱 아니 목에 걸린 게 눈에 딱 띄는 대목이 뭐였냐면 여기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시인의 그 타는 목마름 있잖아요. 표절이라는 거야.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표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텍스트 간의 유사성이 등장하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표절로 볼 것이냐를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의 대상은 그 글을 읽었으면 하는 대상은 사실은 약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를 학생들이 접근하기엔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경환 교수의 법과 문학 사이라는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는 이제 법 첫 단락이 되게 좋은 단락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김영란 대법관님 쓰신 그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최소한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 외에 뭐 오만과 편견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위대한 유산에서의 재산권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분명히 그 법이 문학의 배경이 되는 작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뭔가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다면 좋은 어떤 뭐 수행평가의 자료 같은 것들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참 좋죠. 예, 재미있는 주제네요. 예, 재미있는 주제고 일단은 내용 자체가 문학이 먼저예요. 예. 법과 문학이 아니라 문학과 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뭔가 상징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내세우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고 일단 우리나라 이제 김영란법 예. 이제 주장하신 분이 일단은 맨 메인 그렇죠. 메인으로 다 예, 이렇게 딱 올려놨으니까.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 서점에서 팔릴 만한 책이다. 그리고 신간이고 따뜻하고 예. 따끈따끈하고 간만에 나온 국산이고 국산 책 중에서도 소재와 주제가 상당 부분은 시적인 내용을 던졌네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관련돼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생소한 형태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주제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은 괜찮네요. 예, 이 책 자체가. 예, 이런 기획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못해. 이건 생각도 미국이나 못했는데. 하고 미국에는 예, 저 그러니까. 번역이나 해서 우리나라에서 소개하면 되는데 맞아요. 굳이 이거를 기획을 해서 출판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 김영란 이분이 좀 쓰시면 좀 책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예, 그 예. 자신감이 그런 게 있을 있어서 거예요. 아무래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떠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예. 오, 의외네, 그죠? 예, 원래 이런 책은 잘 안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 책을 팔려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팔려고 만들었어요. 안 팔려고 이게 팔려고 만들지 않으면 이분은 앞에 세우지 않아요. 이 그런가? 티켓 파워가 있어요. 티켓 파워가 이게 우리나라도 저자의 티켓 파워가 있단 말이죠. 출판 시장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저자의 티켓 파워가 있는데 김영란 이분 티켓 파워 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 김영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없겠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는 건 아무도 모를 뿐이지.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책을 보면은 사진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예.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쭉 보고 이름 장끝별 이분도 정끝별 이분도 예쁘네요, 그죠? 그래서 아니 제자들만 쭉 사서 봐도 뭐 다 로스쿨 교수들인데 이거 다 로스쿨이야 보니까 다 이거 뭐 끝났어요 벌써 로스쿨 전국의 로스쿨 애들만 이렇게 딱 해도 벌써 이제 딱 하고 언뜻 새로운 형태의 과목으로 얘기한다면 상당 부분 그래도 한 3만 부 이상. 3만 부면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로고의 맨 위에 있죠, 이렇게. 그렇지. 이런 게 좀 이렇게 국산책 중에서는 부각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어떠한 지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 이게 맨날 번역된 형태로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정서적 감흥이 안 맞아요.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한국어인 모국어로서의 어떠한 국민적 정서가 공감대가 있거든요. 아니 다른 건 다 돼도 문학은 안 돼요. 왜냐면 한국어로 만들어진 국민적 정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문학과 법은 이건 번역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주제인데 맞아요. 이걸 우리가 썼다고 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정말 괜찮은 인생들 살고 계시네요.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법도 만들어 또 책도 내셔 또 후학도 가르쳐 참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부럽네요.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부럽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메시 호날두였는데 뭐 그분들보다는 아니어도 메시 호날두보다는 아니어도 부러운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행복하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목차는 어떤가요? 이게 지금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차를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목차가 지금 첫 번째가 판사와 책 읽기 이게 이제 김영란 대법관님 쓰신 부분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마산 누스바움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도 나오고 어슐러 르 귄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기 판타지 작가예요. 판타지 작가인데 성별 없는 세계라는 걸 이제 성별이 없는 세계를 그려놓은 부분도 있고 어스시 마법사라는 시리즈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저 이거 어스시 마법사는 읽다가 판타지가 이런 퀄리티를 이런 느낌을 받았던 책인데 되게 괜찮은 책입니다. 이 작가 자체가 약간 사고 방식이 이 범인을 뛰어넘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지 오웰 얘기도 나오고 프란츠 카프카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과 문학, 오만과 편견을 넘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이라는 게 사법이,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는 주리스토크라시라는 말을 하면서 즐거운 사람은 과연 음란물인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산권의 풍경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이 중심인 사회인 오늘의 대한민국과 근대 영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학 위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임원영 이거 아마 이분도 어디 대학 교수실 거예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시네. 여기서 이분이 쓴 부분은 국가폭력과 문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학이라는 것을 국가는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끝별이라는 분이 쓰신 거는 표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건 경계가 어디냐라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명규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원래 필명으로 정괄이라고 쓰시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문학 평론가입니다. 이 정명규 씨가 쓰는 건 문학과 법의 정당한 싸움을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읽어보면 본인이 옛날에 어떻게 문학을 선택하게 됐는가 이런 자서전적인 얘기들을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학과 법은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추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싸웠어요. 뭐 화해하지. 모르겠어요.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나? 인권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배심원단을 위한 표절 재판 보고서 하면서 이제 이 남영두님이 쓰신 글인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신경숙 작품의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 마치 그 뭐지 판결문인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보면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되게 탄탄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학생들이 접하기에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 문학에 관심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표절 부분
이 막 시가 막 계속 등장하면서 이 시와 이 시는 유사한데 표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계속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걸릴 수는 있지만 나머지의 것들은 그렇게 읽는 것 자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 기준입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문학 작품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고등학생 정도 확실하게 자신의 진로 희망을 법조인으로 정한 학생들에게 완전 추천, 필독서 정도 지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따끈따끈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학생부에 기재했을 때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하는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출판사가 기획을 굉장히 잘했네요. 저는 출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정말 제목에서부터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기획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저자 빵빵한 사람 집어넣고. 그렇죠.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막 이런 책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냥 책 제목 경제학 이렇게 해놓고 되게 학생들이 읽을 법한 책을 내주면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격으로 생기부 느낌 얼마나 좋아. 가격으로 보는 경제학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고 즐겁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책. 근데 두께에 비해서 가격이 이게 영세 출판사인 것 같아요. 사회평론이요? 사회평론 안 그래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영저라 만든 출판사입니다. 그래요? 네. 윤철호 님께서 대표로 계십니다. 그렇구나. 혹시 뭐 자회사라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자회사든 뭐든 다 그분 거 아닐까요? 맞네. 편애니 윤철호네. 그분 거예요. 그분 거. 영저라로 빌딩 올리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싼 돈 아니에요. 요새 책들이 가격대가 진짜 많이 올라갔더라고. 200페이지가 16,000원은 좀 양장이잖아요. 양장 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양장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양장 안 만들고 10,000원 해야 애들이 사죠. 이게 출판 시장은 조금 우리랑 판단이 좀 다른가 봐요. 네. 근데 이분들을 양장으로 해야 없어요. 이해하시고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투자하시면 그 괜찮은 의미의 어떠한 책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읽게 만들어줄 수 있다. 200페이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200페이지면은.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자체가 상당히 있고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 쪽을 전공하려는 아이들도 문학과 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갖다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법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죠. 다 어려웠거든. 왜냐면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대한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책들이 출판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걸 이 책에서도 제가 단서를 주고 있는데 저 그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싶었던 게 그러니까 막 인권, 재산권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발전한 국가와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냥 법체계를 만들어 놓은 국가의 법에 대한 다르죠. 접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얘기했을 때도 맞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투영되어 있는 법에 대한 문제, 계약에 대한 문제와 우린 다르죠. 우리는 그랬다가 하는 거냐 사또한테 맞았죠. 감히 네가 부모가 물려주신 가슴에 살을 팔아 저연 고의한 놈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은 이 책은 활용도가 되게 높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신간이라는 거예요. 신간의 서적을 골라서 읽었다는 것은 평소에 그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아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학생부 기재 과정 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막 다 그 학생부에 독서 목록 넣고 정신 없으니까 이때 한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문학과 법 뭐 이름을 넣어놓고 읽는 거죠.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입니다. 문학과 법 오늘 아주 역시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